안녕하세요. 자, 7주차. 벌써 7주차죠? 다음 주 우리 종강인가요? 아이고, 마음들이 급해서 어쩌나. 자, 그래도 2차는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일단 믿고 가야죠. 문제는 1차예요, 지금. 접수인원 들으셨죠? 몇만 명이래요? 40만 명이라고 언론에서 발표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40만 명은 1, 2차 그냥 합쳐버린 거 아니에요? 단순. 27만 몇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1, 2차 동시 응생이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은 그 겹치는 인원들을 뻥튀기 하려고 겹치는 인원들을 각자 그냥 1차 몇 명, 2차 몇 명 합쳐가지고 그냥 40만 명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27만 명 정도 돼요. 그래도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 시기쯤에는 항상 시험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근데 관건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2차만 보시는 분들. 2차만 보시는 분들이 2만 3천 명이나 돼요. 그럼 2차생들의 합격률이 지금 작년에는 80% 정도 나왔는데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2차생들의 합격률이 50%가 채 안 됐어요. 40한 5%? 이 정도밖에 합격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만 보신 분들의 일단 10분 중에 6명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2차에서.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80%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이 나왔죠. 작년에. 근데 올해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차를 건드릴 거냐, 2차를 건드릴 거냐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걱정은 뭐 1차가 걱정이지 2차는 크게 걱정이 안 되죠. 2차는 그래도 중개사법 적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컨대 중개사법에 일단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걸고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그럼 제 부담이 줄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만 더 하라는 얘기가 5점만 더 맞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에서 5점만. 공법에서 하나 더 맞추고 등기법에서 하나 더 맞추고. 그러면 중개사법 75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이제 2차 하시는 분들은요,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금 현재 문제풀이 하시고 문제 철저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차 하시는 분들은 만에 하나 2차가 어려우면 다른 과목에서 득점을 좀 해줘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2차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 2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마지막 2달이 결정하죠. 이제 1년간의 농사를 마지막 2달에서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그래도 여유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이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중개계약 실무 쪽의 중개계약은 원래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이에요.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올해 저는 이거 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30회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물어봤고요. 서식 내용을 물어봤어요. 31회 때는요. 두 서식, 일반과 전속의 공통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연타석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식은 안 물어볼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 가볍게 보고 갑니다.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분류식 계약이자 유상계약이고 조건부 쌍무 계약이에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죠. 다음에 민법전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비전형 계약으로 속하고 있고요. 우리는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중개계약에 속하고요. 상사중개 아니란 얘기죠.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에요. 중개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임의적 계약입니다. 체결이 강제되는 계약 아니에요. 물건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죠. 위임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현상광고 도급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의 분류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독점성에 따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물을 어느 정도 독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독점력이 가장 강한 게 당연히 독점 중개계약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 보수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이 바로 정률, 정가, 순가예요. 이걸 보수지급 형태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따른 구분으로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당연 금지행위다 아니다. 당연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사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제도였고 이제 조사 확인으로 넘어왔는데 조사 확인 이쪽도 지금 현재 이 총설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조사 확인 총설 부분도 지금 18회 때 냈고 이제 10년만 27회 때 출제했죠. 그러니까 아직 10년 되려면 아직 멀었죠.
물론 이때까지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만 일단 해두시는데 조사 확인의 기준 공모입니다.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뭘 기준해야 돼요? 대장 기준이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기준이에요. 칠판에 이거 손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입니다. 이것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그럼 기준 공부를 이해했으니까 불일치 해결할 수 있어요.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난 사항이 서로 안 맞았다. 이때 불일치된 사항이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뭘 우선해야 돼요? 대장이고. 소유자 지분이라든가 소유자 인적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맞았어요. 이때는 당연히 등기부가 우선이고, 경계 불일치 기억하고 있죠.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했어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이 정도 이해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별적 조사 확인으로서 권리관계 조사에서 분묘기지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됐고 민법에서 물어보든 우리 쪽에서 물어보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자, 분묘기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관습상의 특수수행할 거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고, 판례에 의해 확립된 거예요. 성립요건은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어야 되죠. 돼 있어야 되고. 따라서 가묘 인정하지 않죠. 평장, 암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잘 물어보고 있고,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거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아 설치합니다. 이게 승낙형이라고 그러죠. 승낙형 분묘기지권이고, 그 다음에 취득 시효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였다. 그러면 이제 취득 시효로 이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 취득형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이죠. 그 다음에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장 특약을 함이 없이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설치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인정되고 있죠. 승낙형, 취득 시효형, 그 다음에 양도형 분묘기지권 이렇게 인정되고 있고, 효력은 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손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누가 해야 돼요? 종손이 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나한테 이전 늦게 해라. 취득 시효 취득 했거든요. 이전 늦게 해라. 권리 행사를 종손이 해야 돼요. 다음 이제 시간적 요력인데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분묘 소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이때 그 약정 기간 있잖아요. 약정 기간은 지상권편의 최단 기간의 적용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이거 없다겠죠? 그래서 일단 요 판례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이제 지료가 지금 있는 걸 지급해야 되는 걸로 일단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인데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그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고. 자, 지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류지구 의무가 없다 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거 이해 두시는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류지구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했죠. 청구한 때로부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거기까지 연습을 하고 갑니다. 일단은 그러면 점유한 때로부터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OX, X죠.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해도 X. 청구한 때로부터요. 이해해 두세요. 그럼 소유자가 청구 안 하면 지급 안 해도 되네. 근데 일단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무는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나머지 중요 판례를 잠깐 보면 합장을 위하여 쌍분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이거 인정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들 다 알고 있는데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신설 이장할 권능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집단 설치된 분묘 있죠? 이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에 지상권 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요 시행일 당시까지 그럼 장사법 시행 전에 분묘가 설치가 됐어요. 그럼 이 분묘들은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이요, 시효취득을 인정해야 하네요. 시효취득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시효취득형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승낙형이라든가 양도형은 인정하는 거죠. 뭔 말하는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장사법 시행에는 시효취득형만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입니다. 이거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인접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여기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건 자주지음이었죠. 참고해 두시고 다음. 자, 그럼 분묘가 멸실이 됐어요. 일부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합니다. 일시적 멸실에 불구하고 원상회복도 가능했어요. 이거 소멸한다, 존속됐다. 존속됐다 알고 있고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바로 되는 것이지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사항인데 총유물인 임야였어요. 그럼 문중산이었는데 여기다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승낙해줘버리면 승낙형 분묘지권이 취득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니까 이건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문중 총회 결의 있었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B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 요게 요번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거죠. 사용 대가를 청구했어요. 그럼 청구한 때로부터 지류지구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바로 장사법이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출제한다면 장사법의 내용을 한두 지문 정도로 꼭 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지문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사법 전체를 올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등의 밑에 장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안시설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주시고 묘주와 분묘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후신고사항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사후신고. 사후신고 이거 우리 개인자 들어가면 30, 30제로 암기했죠 지금. 그래서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일 내에 사후신고고 면적 제한도 몇이라고요?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자 꼭 기억하시고. 그럼 사전에 신고할 사항은 당연히 화장은 사전 신고예요. 개장은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이고요. 사설 봉안시설이 부족하니까 사설 봉안시설 화장시설 설치한다. 그럼 당연히 사전 신고고 미리 신고만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 있죠. 자연장은 신고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자연장 중에 가족 문중 자연장지 있죠. 이거는 미리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개인 자연장지는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두 허가죠. 그럼 허가 사항은요.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 묘지를 제외하고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니까 산림을 훼손해야 돼요. 묘지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되는 거고 자연장지는 기본적으로 신고인데 대규모로 설치하는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자연장지만 허가사항이에요. 그럼 감 잡혔어요? 거기까지 묻지는 않을 건데 일단 개인하고 가족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가족 묘지는 허가해야 하신 거예요. 가족 묘지 허가사항이죠. 묘지니까 허가사항이고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예요. 감 잡았죠?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게 면적 제한이죠. 그래서 이제 면적 제한 한 기당 면적은 기억하고 있어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분묘 설치 이거 한 기당 면적 상석 비석을 포함입니다. 이때는 몇? 10을 못 넘기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억하고 있고 개인 묘지거든요. 30, 100, 1000, 10만 기억하고 있죠. 30, 100, 1000, 10만이고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자연장지 커지고 있는데 자연장지는 30, 100까지는 묘지하고 똑같아요. 면적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숫자가 문중자연장지는 문중묘지보다 2배로 가고 있죠.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인정하고 있고 종교단체는 4만 이하 나머지 법인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법인묘지보다 이건 절반으로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개인묘지는 30일 내에 사오신 거죠. 그러면 이건 허가사항이에요. 모두 허가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인자연장지, 가족자연, 개인자연장지는 역시 30일 내에 사오신 거고 가족과 문중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죠.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안묘는 장사법에 직접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자고 그랬으니까 봉안묘는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6명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봉안묘는 괄호를 몇 미터로 한다고요? 2m, 세로를 1m로 하고 높이는 10cm로 해요. 그러니까 봉안묘의 면적은 2제곱미터죠. 20제곱미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m, 1m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2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건 장사법에 직접 있어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동분으로 설치하잖아요. 그럼 1m. 그 다음에 평분으로 설치했잖아요. 그럼 50cm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이 잔디가 심어져 있으면 평분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으로 쭉 돼 있는데, 묘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뚜껑이 잔디가 돼 있으면 이건 평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뚜껑이 대리석으로 돼 있으면 뭐라고요? 봉합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면적 제한이 이제 두 번째 기억할 점이 있고, 세 번째 기억할 점은 잘 아셔요. 존속기간 제한이죠. 존속기간 몇 년으로 한다? 30년 한다.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시청한 분은 연장해줘야 됩니다. 이건 기속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로 연장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데, 단축이 없다면 최장 존속기간이 60년까지 갈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꼭 기억해야 되죠. 몇 년 내 철거해야 된다? 1년 내 철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토지에, 타인의 묘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어요. 승낙 없이 설치했다. 그러면 이때 연고자를 안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장을 해가라고 통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 있고, 후일 이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히오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 주장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었습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은요, 지금 29회 30회 때 출제했어요. 31회 때 쉬었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하고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쪽에서는 내는 게 유리해요. 이거 맞힐 수 있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뭐해서 중기계약 문제를 일단 실어봤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중기계약은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겠죠? 의뢰받으면서 출발하는 거고, 중기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기업공인인사 간의 계약이다. 맞아요?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기계약,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이죠. 다음에 선무님은 전속 중기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안 하면 업무정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업무정지. 다음 4번 질문, 개업공사의 수에 따라 공동 중기계약과 단독 중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5번 질문, 매수 의뢰 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자, 이거 16회 기출질문이었는데 어려웠죠. 이게 1번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제가 정규 강의할 때도 이 부분 아예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를 의뢰받는 거예요. 그럼 매수 의뢰를 받을 때 뭘 접수해 줘야 될까? 일단 매수 물건에 대한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접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의뢰를 받을 때 일단은 매수 가격이라든가 어느 지역 걸 원하는데 매수 희망 지역이라든가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산도 확인해야 되죠. 자금이 되는지. 그 다음에 중기계약 종류도 한 번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속으로 하라는 얘기죠. 중기계약 종류. 근데 매수 의뢰를 받을 때 권리를 물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매도 의뢰 접수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열하면서 틀린 걸 껴넣기 한 거예요. 권리의 확인이 틀렸어요. 그게 16회 기출질문이었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질문.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래도 5번에 찍으셨죠? 자, 그러면 2번 내려갑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사 확인 총사에 관한 내용인데 기억입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열하면서 틀린 것 끼워넣기 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토지 대장은 소재지, 지목 확인할 수 있죠. 면적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지형 및 경계는 확인 불가. 토지 대장으로 토지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 나옵니다. 그래, 기억 틀렸고. 니은 질문.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그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니은 질문 맞고요. 5. 디귿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한다. 지적도상 경계 기준이죠. 틀렸고.
예를 들면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상 증명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이 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이죠. 그럼 면적이 밑줄 긋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 밑줄 그으면 맞죠? 예를 들어서 정답은 옳은 거라겠으니까 니은과 리을. 우리 박스형 풀 때는 반드시 설문이 뭔가를 체크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문제 푼 다음에 옳은 것든가 틀렸든가 꼭 체크하면서 답 써야 되죠. 그게 습관화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가볼까요? 3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소호와 봉사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맞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 그래 1번 바로 정답 나왔고 2번 지문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래서 합장에 이거 단분에 밑줄 긋고 가능하다 밑줄 긋고 X는 앞으로 해야 되죠. 3번 지문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은 봉분 뒤에 설치된 그 초생딸 모양의 둔덕을 말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미치는 건 아니라겠고요. 다음 4번님은 평장되어 있어. 그럼 평장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수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인용내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평장, 암장, 가묘.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 다음에 5번님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승낙 없이 밑줄 긋고 즉시 분묘기권을 취득한다. 즉시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승낙 없이 설치하면 이거 시효취득이 아닌 이상은 취득할 수 없죠. 더군다나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평장, 암장, 가묘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 2번 주문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라도 유구를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었다. 수밀하지 않죠? 그래서 맞고요. 3번님은 장사법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 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여기서 X 나가야 되죠.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이 됐지만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벌어 X 나가야 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도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효취득형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아예 틀린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확실히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이었고 4번 지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소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거죠. 이 지문도 상당히 잘 내고 있고 5번 지문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의사표시를 한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장사법 문제 한 문제가 나갔는데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가족묘지는 설치한 후 30일 내 시장 등에 시행됩니다. 틀렸죠? 묘지죠. 묘지. 묘지는 개인 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사항이에요. 사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됐고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든가 그래 이거.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이었고 2번 지문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분묘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는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단분 형태 설치했다. 합장 10, 합장은 15.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다음에 3번님은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가족 자연장지입니다. 문중 자연장지예요. 이건 사전 신고사항이에요. 그럼 맞고요. 근데 종교단체나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입니다. 대규모로 설치하니까 그는. 자, 그러면 4번 질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승낙 없이죠 지금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장사법의 규정이죠. 다음에 5번 질문. 개인 묘지는 30, 가족 묘지는 100,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나야 되며 숫자 다 맞죠 지금? 100, 1000, 10만.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맞죠? 개인 묘지는요.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게 개인 묘지고 가족 묘지라는 것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럼 문중 묘지는 문중원이었던 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법인 묘지는 재단법인 설립해야 돼요.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묘지 설치를 허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집 돌아갑니다. 문제집. 문제집은 168쪽. 오늘 뛰어넘는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출제를 안 한 부분은 과감하게 뛰어넘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X 뛰어넘고 중기계약 문제 169쪽에 대표 유형이 있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기계약의 여러 유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중기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시험은요. 13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27년이 아니고 17년 전이죠. 그래서 17년 전인데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와갖고 그래. 그래갖고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데 1번 지문이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먼저 거래계약을 체결을 중개한 개업공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으로 개업공사의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없죠. 다 같이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이게 일반 중개의 단점이죠. 모두가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중개를 못한다는 거죠.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높아요. 다음에 2번 질문.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함으로써 성립되는 중개계약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독점은 서발상을 인정해야 하네요. 독점.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발상과 의뢰인이 거래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속과 차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기업화의 장점을 일컬할 수 있고요. 3번 지문. 전속중개기회란 특정 기업공사를 지정하여 그 기업공사의 중개에 의해서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는 약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행화된 중개이다. 가장 관행화된 건 뭐예요, 우리? 일반입니다. 그래 틀렸고 서발상을 인정하죠, 이거는. 다음에 4번 질문. 공동중개계약이란 개업공사 단체나 부동산거래센터 등의 중개를 의뢰하여 2명 이상의 개업공사가 서로 협력하여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으로서 중개업을 조직화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맞아요. 그래서 공동은 중개업의 조직화, 능률화, 효율화를 기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협력 중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5번 질문. 순가 중개계란 중개 의뢰인이 일정 가격을 지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일단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정하는 중개계약으로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법상 당연히 금지행위가 나간다. OX, X. 그래서 당연 금지는 아니고요.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 금지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일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럼 1번 문제는 풀어봤어요. 풀어봤고 2번하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에 조사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유형이 실려 있으니까 대표라고 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직접 물었는데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은 17회 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에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확인 가능하나요? 맞고 2번 지문. 건축물의 현황 및 대지에 관한 현황 등입니다. 건축물 대장 맞아요? 건축물의 현황 그랬으니까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3번님은 소유권의 지분이라든가 대지권의 비율은 공유지 연명보다 OX, X.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비에 나타나죠. 근데 대지권의 비율은 나타나지 않죠. 그럼 대지권의 비율은 뭘 봐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라든가 집합건물 등기상 증명서죠. 등기상 증명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님은 지상권, 임차권 등의 설정은 등기상 증명서 을구다. 맞죠? 다음에 5번님은 공법상 이용자과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다. 그죠? 자, 그럼 1번 문제 잠깐 볼까요? 조사 확인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잘했죠? 2번 질문 소유권 등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관계의 밑줄이에요. 매도인에게 등기 필증을 요구하여 확인했다. 등기 필증의 밑줄 그으면 자,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 필증이 아니고 등기상 증명서가 돼야 되죠. 이자가 소유자인지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증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권리관계라고 그랬으니까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은 등기상 증명서죠. 저도 예전에 이런 지문들을 이제 쓰긴 썼는데 요즘 이제 다 안 쓰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때문에 이 문제를 잠깐 보는 거예요.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외관상의 구조와 특징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잘했죠? 다음에 4번님은 실제 권리관계 및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공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잘했죠? 5번 질문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 이용자 및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잘했죠?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2번, 3번 문제 그 불일치하는 문제가 2번인데 이거 잠깐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나타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상 증명서와 불일치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 확인한다. 맞아요? 권리관계 불일치죠. 다음에 2번 질문 점유권, 유치권, 지상권, 분묘기지권과 같은 권리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된다. 거기 지상권은 지금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현장 답사가 아니고 등기상 증명서죠. 법정 지상권이라면 맞는 짐이 되죠. 이게. 다음에 3번님은 지적도 임야도 등본을 통하여 지목이나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 나와요? 지목 나오죠. 그죠? 경계도 나오죠. 지형도 나오죠. 지형은 토지의 모양이죠. 근데 지세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토지의 경사. 다음에 4번님은 등기상 증명서에도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재가 되나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공부 등을 기준으로 조사 확인한다. 표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죠. 그럼 지적공부가 맞죠. 소지면이 불일치했다. 자, 그러면 5번님은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조금 그랬는데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더 확인해 보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죠. 이걸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답 2번 처리합니다. 그럼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대표 유형 문제가 27회 때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풀어봤죠? 안 풀어봤나? 풀어봤죠? 자, 그럼 이제 요 4번 문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5번, 6번, 7번, 8번 모두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그럼 권리관계 확인 문제로서 대표 유형 175쪽 갑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마지막 출제했던 30회 기출이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분묘가 1995년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연한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치대가 할 수 없다. 시효치대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건 시효치대가 할 수 있죠. 그래 1번 바로 정답 나왔어요. 2번 질문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 암장의 밑줄이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맞죠? 3번 질문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 장래의 묘소가 가묘죠.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4번 질문 수정해야 되죠.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수정해 놓으면 되죠.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청구한 때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수정해 놓으면 돼요. 5번 질문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2번 문제는요, 법정지상권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금 요약집에 법정지상권 정리해놨죠. 분묘기지권 끝 말미에 이제 법정지상권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2차만 하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은 이제 언제 출제했냐면 22회 때, 그리고 25회 때, 그리고 30회 때 출제했어요. 지금. 그래서 띄엄띄엄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출제는 안 할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은 일단 읽어만 주시고 기억을 살려주세요. 2차만 하신 분들은. 1차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1차 과목 민법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9번 문제 그냥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11번, 12번, 14번, 13, 14, 15번 모두 그냥 넘어갑니다. 다. 지금 제가 넘어가는 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법정지상권 문제였는데, 이건 이제 한번 2차만 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 문제. 그 15번, 16번이 바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 풀어봤죠. 분미주권. 18번도 풀어봤어요. 19번 문제로 내려가죠. 장사법.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문.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내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개인 묘지 30일 내 밑줄 그으면 맞죠? 2번 지문.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라고 그랬죠, 지금. 묘지는 허가죠. 맞고. 3번 지문.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제사 도구 당연히 제사를 주재하는 자한테 있겠죠? 다음에 4번님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또는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입니다. 이거는 사전 신고, 가족 자연장지도 사전 신고. 그러나 법인 등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죠. 법인 등 자연장지라는 것은 종교단체 자연장지나 법인 자연장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4번 질문 섞어 놓습니다. 틀렸네요. 종중, 문중은 사전 신고다. 다음에 5번 질문.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 주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 볼까요? 장사법 27회 때 기출문제네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틀린 것은 1번.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 된다. 20이 아니고 30. 정답이었어, 바로. 아이고 반가워라. 2번 질문.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내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매장은 30일 내 사후 신고해요. 우리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기 때문에. 매장과 개인 묘지 설치. 다음에 3번 질문.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가족 묘지는 친족 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4번 질문.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랐을 땐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법인 묘지니까 재단법인 설립해야 되겠죠. 맞고요. 5번 질문. 설치 기한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년에 밑을 긋어야 되죠.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1년 내 철거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 21번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가족 자연장지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요, 이하냐 미만이냐 이 정도까지 장난 안 칩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개인은 몇으로 기억하라고 면적을? 30. 가족은 100으로 그냥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크리티컬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숫자 정도만 기억하세요.
숫자 정도만.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자연장이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수목 밑에 모시면 뭐라고요?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이라 했어요. 다음 3번님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허가사항이죠. 법인 등 자연장지는 허가사항이고. 4번님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아니고 사전 신고예요. 5번님은 가족묘지 안에 분묘 한 개 및 그 분묘의 상서, 비성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한 경우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이 문제집 저작께서는 가로 속에 있는 것을 아주 틀리게 쓰는 것을 즐겨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 과목에서는 가로 속에 틀린 말을 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12과 합장은 몇이에요? 15다. 1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로 속을 틀린 거 내다 보면요, 우리가 문제 읽다가 가로 속에 있는 것도 꼼꼼히 다 본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연습을 시키냐도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문제를 내면서 가로 속에 있는 걸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출에서 한 번도 그렇게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법에서는 추접스럽게 가로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다면서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드렸죠. 왜 공법이 가로 속에 틀린 말이 나오는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공법 그 교수들이 건축학을 전공하고 공법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비법대 출신들. 그러니까 비법대 출신들은 문제를 아주 꼬아내는 걸 엄청 좋아하지. 근데 법대 출신들은 정통으로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럼 22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이게 24회 때 문제였죠.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정답이잖아요. 24회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중 자연장지가 허가사항이었거든요. 원래 신고로 바뀌었어요. 공부를 할 때 중간에 개정된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1번에 바로 정답 나갔어요. 바로. 자, 그럼 2번 지문.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면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개인묘지나 매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누워 계시는데 처를 추가로 모셨다. 아니면 여기 분묘구역에다 처를 모셨다. 그럼 이때는 매장이나 개인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추가 설치 후 30일 내에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요, 개인 묘지는 토탈 면적만 규제해요. 30제곱미터로. 할아버지 여기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두 분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한 분, 이렇게 한 분 계셔요. 좌측에 있는 분이 원 할머니, 옆에 우측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큰할머니 돌아가셔갖고 작은할머니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할머니 손이래. 큰할머니가 손이 없으셔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대학 때 벌초하러 가서 알아봤어요. 벌초하러 가서 이게 할아버지 묘소다 그래갖고 두 분이 계시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씨하고 배씨였는데 우리가 배씨 손이더라. 자, 그 다음에 그럼 맞고요. 3번 질문.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다. 맞죠? 4번님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승낙 없이 자연장했어요, 지금. 그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증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5번님은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가족은 100. 맞죠? 자, 그러면 23번은 풀어봤고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맞죠? 원칙이니까. 2번 질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연고자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게 기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장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님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맞고요. 4번님은 봉안시설 중에 봉안묘의 높이는 10cm, 봉안묘의 한 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나야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봉안묘는 2제곱미터, 높이는 10cm를 못 넘기고요. 5번님은 묘지에 비석 등을 새로 설치한 경우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 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아니하여도 분묘가 위치한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있다. 이거 분묘 기지권의 범위를 지금 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이게 그래서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5번 정답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분묘기지권 판례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은 충분히 했는데 장사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이 부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 허가냐 구분해 주시고, 사후신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면적 제한을 가족 정도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존속기한은 쉽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슈치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법으로 가야 되죠. 농지법 유약집은 125쪽이죠. 125쪽. 자, 그러면 농지법 29회가 지금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비하고 가는데, 농지법도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우리 쪽에서 내는 게 유리해요. 우리가 맞힐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농지에 대한 개념은 15회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목이 전답 과수용의 농지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단연생 식물 재배를 줬다. 그러면 이때는 농지로 가는데 몇 년 이상 써야 된다? 3년 이상. 그래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임야는 안 되는 거죠. 임야는 산진 전용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가 될 수 있어요. 15회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고요. 다음에 농지의 개장설 부지는 당연히 농지로 갑니다. 다음 소유상한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지는 경자 유전의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상한제 세 가지, 만만천이다. 상속인농은 몇? 만. 이거 인농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8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되고, 주말 농량류로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인농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만약에 임대를 했다. 그럼 임대차 기간 동안은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주말 농량용은 내가 주말 농량 취득했는데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지상. 그때 이제 못 쓰게 되면 주말 농량용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상한제, 농지법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농지에 대한 임대차. 최근 시험에서 엄청 잘 묻고 있죠, 이거 지금.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사용대차 계약, 무상계약입니다. 이것은 서명계약 원칙이죠. 서명계약 원칙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요. 농지 임대차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겠네요. 그대로 승계하고,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했다. 정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이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 온실부지, 비닐하우스 부지 이런 데들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있는데 임대인만 계약기간 만료 언제까지?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그럼 묵시적갱신을 하고, 이때는 그 기간이 3년, 5년으로 가는 거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종료명령을 시군구청장이 내릴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은 종료명령 내릴 수 있고, 종료명령 내리면 임차에는 몇 개월 내에 종료된다? 3개월 내에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하여 분쟁이 생겼다. 그럼 조정 신청 가능하죠. 시군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표준계약서 있죠. 농지 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자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경영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한데 이게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농지에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죠.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탁경영 사유 마찬가지로 임대 사유도 되는데 농업인이 3개월 이상 부계여행한대요.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합니다. 이거 위탁경영 사유 맞죠? 그 밖에 질병 징집 취약 이때는 이제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 과 친하다고요? 3과 친하다고 했어요. 3.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로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거는 판례 요게 이제 출제가 됐던 판례들인데 다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근데 을이 농지증을 못 받아버렸어요. 농지증을 이자가 농지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 무효다 유효다? 일단 유효다. 그죠?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농지증이 없었어요. 농지증을 못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자는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농지에 대한 이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농지증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있죠 지금. 그럼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졌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도 이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 판례예요. 감 잡았어요? 당연한 얘기죠 뭐. 매매 계약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도 보유를 하게 되죠.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감 잡는데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는요. 이거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농지증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거래과제에서 연습했듯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로 취득합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상속은 당연히 대상이 아닐 테고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특히 주의할 게 또 이건 뭐다? 경매. 경매에 의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갖고 와야 되죠.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다. 이 점을 이제 주의를 꼭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시민이 주말 농장료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 있죠. 이거 있어야 되죠. 근데 농지 전용 협의에 의한 취득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이거는 짱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잘 물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농지였어요.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는데 상속, 수용, 그 다음에 도시경내에 있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다. 근데 이들로부터의 취득은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환매 취득. 환매가 뭐냐면 환매는 되사온다는 건 알죠. 그럼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내 땅이었거든요. 이게 내 농지였는데 이게 개발적으로 반이 딱 이렇게 편입된 거야. 이게 일단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개발 사업할 때 농지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걸 다 편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측량 쫙 때려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잘라내는데 농지가 내 농지가 이걸 팔았는데 일단은 이만큼만 들어가고 요건 남는 거야. 이게 환매예요. 농지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다시 줘. 잘린 부분을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다시 환매라는 겁니다. 이게 환매 취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팔았다가 다시 지금 갖고 오는 거죠. 일부를 이게 떼돈을 벌어요. 이게 떼돈을 봅니다. 예전에 이거 갖고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 저도 개발 사업 참여했다가 이거
녹화가 되고 있어갖고 우리 저녁반에 한 얘기할 수 있는데 녹화되어서 잘 못하겠다. 어쨌든 이런 게 이게 개발 지역의 지금 옆에 땅이죠. 개발 지역의 옆에 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농지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가 농지 다 팔고 도시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슈퍼마켓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다시 살아가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면 누구 게 되겠어요? 네? 돈 많은 사람? 이걸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사지. 그러면 대부분 다시 이제 환매할 때는 공시지가 정도로 주죠. 공시지가 정도로. 공시지가 정도 털어내는 거야. 그러면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 평당. 근데 시세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받는 순간 떼돈이 되는 거예요. 떼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래갖고 예전에 목포에 있다가 서울로 출장 한번 왔어요. 이것 때문에. 소유자를 수소문해갖고 찾아야 되는데 수소문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또 우리가 또 그것도 한번 해봤잖아요. 또 그 심부름센터에서 많이 하는. 자, 그래서 농취증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급 절차는 뭐 크게 잘 안 물어보는데 농취증 발급 권한은 시구 읍면장이죠. 여기서만 유일하게 군수가 빠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발급 신청서에 농업경영에서 첨부하거든요. 우리는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주말 농장료로 취득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등의 실습용으로 취득한다든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취득한다. 그럼 이거는 용도가 똑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첨부하지 않아요. 그럼 처리기한은 원칙 며칠? 4일. 근데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2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처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분 통지하는데 몇 년? 1년 내 기간을 정한 처분을 통지해줘요.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참고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 그럼 6월 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떨어져요. 처분 명령 떨어지는데 이 처분 명령에 위반, 그러니까 농지를 농업경영 안 한다. 버틸 수 있는 게 최장 1년 6개월이죠. 버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직이 부과되죠. 이거 공법 시간에 공부했나요? 바뀌었다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5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4년으로 바뀌었어요. 25%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직 공법 시간에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8월 17일 날 개정됐어요. 엊그제. 난 이거 몰랐거든. 내가 메인 과목 아니라. 근데 이제 벌써 하산하실 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수험생이 오셔가지고 이거 개정됐거든요, 교수님. 그러는 거야. 난 몰랐거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됐는데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큰 금액의 25%예요. 이걸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5%. 개정된 사항이에요. 참고해 두세요. 우리 쪽에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공법 쪽에서는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개정된 사항이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몇 프로라고요? 25%. 그래서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큰 것에 25%가 나간다. 매년 1회. 그러니까 4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습니다. 그럼 요약집 별도로 이거 수정 안 해드려도 되죠? 25%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25%다. 여기까지.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